1917년 10월 15일 프랑스 뱅센의 차가운 새벽, 그리고 그로부터 33년 뒤인 1950년 6월 대한민국 서울 수색의 서늘한 형장.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수십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이 두 장소에서 울려 퍼진 12발의 총성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럽 사교계를 뒤흔든 전설적인 무희 마타 하리, 또 한 명은 해방공간 경성을 사로잡았던 최고의 엘리트 여성 김수임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그녀들을 조국을 배신한 요부라 불렀고, 역사는 그녀들에게 세기의 간첩이라는 낙인을 찌고 처형대로 내몰았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정말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치밀한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톱니바퀴에 짓눌려 사라져간 비극적 희생양의 몸부림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마타 하리는 프랑스 병사 5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판무 파탈로, 김수임은 미군의 핵심 기밀을 북한에 넘겨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악녀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뱉어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넘겼다는 기밀은 사실 미군 신문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에 이미 보도된 공개 정보였으며, 그녀들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남자의 정체는 국가가 끝까지 은폐해야만 했던 비밀의 핵심이었습니다. 국가는 왜 그녀들에게 그토록 무거운 죄를 씌워야만 했을까요? 무능한 군 지휘부의 전략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 혹은 흔들리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대중의 분노가 향하기 쉬운 여성을 골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잔혹한 정치적 메커니즘을 해부합니다. 한 여인의 지독한 사랑을 이념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파멸시킨 국가의 비정한 민낯, 그리고 아들 김원일 교수가 수십 년을 추적해 찾아낸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권력과 진실에 관한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두 명의 마타 하리, 그 조작된 신화와 지워진 진실의 서막을 엽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녀들의 가장 눈부셨던 전성기만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격의 정점에서 미소 짓던 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조명 아래에는 지독한 비극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야 했던 두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세상에 내보인 이름들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필사적인 가면이었습니다. 먼저 1911년 일제강점기 조선의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김수임의 이야기를 들여다봅시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신데렐라가 아니었습니다. 개성 선주교 아래 빈민굴에서 홀 어머니와 함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소녀. 불과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웃집 민며느리로 팔려가다시피 보내졌습니다. 15살 소년 남편의 무자비한 횡포를 견디다 못한 소녀는 결국 뚜리를 쓴 채 밤길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해 이화여전을 수석으로 졸업하며 경성 사교계의 스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1932년의 한 인터뷰에서 김수임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수양딸로 자랐다며 자신의 아픈 상처를 세련된 고아 이야기로 세탁한 것이죠. 엘리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그리고 비참했던 민며느리 시절의 자신을 지우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경성의 신데렐라라는 페르소나 속에 가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네덜란드로 돌려보겠습니다. 마타 하리, 본명 마르가레타 젤러의 시작 역시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유한 모자 상인의 딸이었던 그녀는 아버지의 파산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20살 연상의 장교와의 결혼은 알코올 중독과 폭력, 그리고 어린 아들의 죽음이라는 더 깊은 지옥으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돈도 가족도 잃고 파리로 흘러들어온 그녀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1905년 파리 김해박물관 무대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사원에서 춤을 배운 공주다. 말레이어로 새벽의 눈동자를 뜻하는 마타하리라는 이름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와 관능적인 춤에 열광했지만 그 누구도 베일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네덜란드 여인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수임은 유창한 영어를 무기로 서울 옥인동 19번지 대저택에서 미군 사령관 베어드 대령의 연인이 되었고, 마타하리는 신비로운 자바공주라는 가면을 쓰고 유럽의 국방장관과 외교관들을 발 아래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녀들이 생존을 위해 섰던 이 화려한 페르소나는 역설적이게도 국가라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그녀들을 가장 확실하게 파멸시킬 덫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그녀들의 지능을 교활함으로 그녀들의 매력을 부도덕한 요부의 증거로 낙인 찍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들에게 남은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목을 죄올 냉혹한 시대의 톱니바퀴뿐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치명적인 사랑의 실체를 마주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구원이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그것은 아주 훌륭한 간첩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사랑은 이념보다 깊었고 목숨보다 소중했지만 시대는 그 순수한 애정을 국가 반역이라는 정교한 덫치모 치환해버렸습니다. 먼저 파리의 마타하리를 보십시오. 1916년 40대의 노련한 무희였던 그녀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21세의 젊은 러시아 장교 블라디미르 마슬로프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마슬로프는 독일군의 머스터드 가스 공격을 받아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연인의 고통 앞에서 마타하리는 무력했습니다. 그를 치료하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위해 그녀에게는 거액의 돈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정보국의 라두 대위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독일 황태자를 유혹해 정보를 캐오면 연인과의 면회와 거액의 보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죠. 마타하리는 이 위험한 길을 수락합니다. 그녀에게 첩보 활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한 생계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훈련조차 받지 못한 그녀는 정보전의 거대한 늪에 발을 들인 가녀린 아마추어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33년 뒤에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더욱 기막힌 운명의 삼각관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화여전 출신의 엘리트 김수임. 그녀는 미 군정 헌병 사령관 베이어드 대령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둔 명실상부한 경성 사교계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단 한 명의 남자, 첫사랑이자 지적 동반자인 공산주의자 이강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1946년 9월 이강국에게 체포령이 내려지자 김수임은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집에 이강국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거인인 베어드 대령의 전용 승용차에 그를 태워 38선을 넘어 월북시킨 것입니다. 미 군정 실력자의 차를 감히 검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낮에는 미 군정의 핵심 인물들과 어울리면서 정보를 접했고 밤에는 남노당원들의 비밀 아지트를 제공하는 위험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훗날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좌익이 나쁘다 좋다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이강국을 사랑해서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다. 그리고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읊조렸습니다. 두 여인에게 이념은 너무나 거창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고 싶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줄타기, 그 끝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달콤한 미래가 아니라 국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처형대라는 이름의 함정이었습니다. 국가는 그녀들의 지독한 사랑을 이념 전쟁의 도구로 이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대라는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그녀들의 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극의 가장 잔혹한 진실, 즉
기획된 희생양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첩보사의 기록을 뒤져보면 국가 권력은 자신들의 무능과 실책을 덮어야 할 때 대중의 분노를 돌릴 가장 손쉬운 피뢰침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1917년의 프랑스와 1950년의 대한민국이 선택한 피뢰침은 바로 사생활을 공격하기 가장 쉬웠던 두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신음하던 프랑스를 보십시오. 당시 프랑스군은 무모한 리벨 공세의 처참한 실패로 단기간에 5만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전선에서는 무능한 지휘부에 항거하는 병사들의 항명과 탈영이 빗발쳤고 국가의 존립은 위태로웠습니다. 이때 프랑스 군부에게는 패전의 책임을 전가할 강력한 악녀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죄단 위에 올린 재물은 외국인 무희 마타하리였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그녀가 넘긴 정보 때문에 병사 5만 명이 죽었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그녀의 죄목은 허망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비밀 통신용 투명 잉크는 사실 그녀가 사용하던 피임약이자 화장품인 시안화수은 혼합물이었고 그녀가 넘겼다는 정보는 사교계의 가십이나 이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00% 남성으로 구성된 군사재판부는 그녀의 사생활과 도덕성을 범죄의 근거로 삼아 단 45분 만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은 33년 뒤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1950년 6월 전쟁 발발 직전에 이승만 정권 역시 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반공 여론이 필요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미군 고위 장교와 동거하며 북한 고위층과 연계된 김수임을 성적으로 타락한 요부로 나딘 찍었습니다. 김수임에게 씌워진 혐의는 무려 19가지에 달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대한 것은 미군 철수 계획을 북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땠을까요? 훗날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그 정보는 당시 미군 신문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에 이미 보도된 공개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동거인이었던 베어드 대령은 그런 고급 전략 정보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는 치안 담당 장교였습니다. 무엇보다 참혹했던 것은 그녀에게 가해진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미군 고문관 윌리엄 라이트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김수임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포함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문을 반복하여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 리어카에 실려 취조실을 오가야 했던 그녀에게서 뽑아낸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자백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재판에는 공통적으로 냉정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녀들의 사적인 도덕 문제를 간첩이라는 공작 범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정치적 선전과 고문으로 얻은 자백만으로 그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국가는 전쟁과 이념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사랑에 눈먼 두 여인을 역사라는 장기판 위에 졸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타하리는 사형장에서 이것 또한 프랑스의 방식인가요? 라고 물으며 국가의 비겁함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임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사랑의 절대성을 항변했습니다. 그녀들이 짊어진 5만 명의 죽음과 국가 반역이라는 멍에는 사실 국가 권력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면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드러난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녀들이 처형된 지 반세기가 흐른 뒤 먼지 쌓인 문서고에서 기밀 해제된 보고서들은 우리가 알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김수임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북한의 거물 이강국의 정체입니다. 2001년 미군 정보장교 조지 실리 소령의 보고서가 기밀 해제되면서 이강국이 사실은 CIC, 즉 미군 방첩대와 CIA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강국이 미국의 첩보원이었다면 그를 도왔던 김수님의 행위는 국가 반역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지원한 조력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자국의 정보 작전이 노출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진실을 알고도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빼돌렸다는 국가 기밀의 실체 또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수임이 베어드 대령에게서 빼내 북으로 넘겼다는 미군 철수 계획은 사실 당시 미군 신문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에 이미 상세히 보도된 공개 정보였습니다. 게다가 베어드 대령은 치안 담당 장교였을 뿐 그런 고급 전략 정보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미군 내부 조사 기록인 베어드 파일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정보를 치명적인 기밀로 둔갑시켜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수임의 아들 김원일 교수는 평생을 어머니의 명예회복과 생부의 흔적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1980년 3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양로원에서 당시 90세였던 생부 존 베이어드 대령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정한 거부였습니다. 베이어드는 자신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스미스 씨라고 말하며 끝내 친부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김 교수는 어머니는 역사라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 놓인 조리였으며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 지워진 희생자라고 읊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타하리의 진실 역시 김수임의 비극과 거울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녀가 넘겼다는 정보는 파리 사교계의 가십 수준에 불과했고 결정적인 증거였던 H21이라는 암호 전보는 독일이 그녀를 프랑스 손에 넘겨 제거하기 위해 이미 해독된 구식 암호로 고의로 흘린 덫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부는 니벨 공세 실패로 인한 5만 명의 전사자에 대한 책임을 덮기 위해 그녀를 세기의 여간첩으로 과대 포장하여 처형대로 보냈습니다. 1917년 뱅센의 새벽과 1950년 서울의 형장에서 울린 총성은 진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국가는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힘없는 여성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실패를 은폐하고 체제를 결속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들을 간첩이나 요부가 아닌 시대의 폭력에 맞서 자신의 사랑과 존엄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처형 전 눈가리개를 거부하며 이것 또한 프랑스의 방식인가요? 라고 물었던 마타하리의 질문과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했던 김수임의 진술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지금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가? 역사의 해부대 위에 남겨진 그녀들의 진실은 권력이 한 인간을 장기판의 말처럼 소모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의 색깔까지는 지울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 아카이브가 준비한 2명의 마타하리, 그 조작된 신화와 지워진 진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그녀들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